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비대면 강의로 하기로 한 날이죠. 그죠? 그 강의 촬영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 3장이라고 되어 있는 PPT 교환은 동영상 강의 때 첨부를 해가지고 같이 업로드 시켜 놓을 테니까 같이 보면서 강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에 보면 이제 회계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율이 되어 있죠. 그죠? 네. 오늘 들어갈 파트가 3장에 이제 회계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 자, 회계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율이랑 재무상태표, 보관손익계산서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근데 회계 순환 과정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뭔지 그거부터 잠깐만 살펴봐 볼게요. 칠판 옆으로 돼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옆으로 안 돼 있어서 조금 아쉽지만 자, 기업이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 있다고. 사건이 있어요. 이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을 가지고 장부를 작성한다고. 장부 작성. 이 장부에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분계장 그리고 총계정원장이라는 게 있어요. 오프라인 강의 때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어떤 강의 때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장부를 작성하고 나면 이 장부를 가지고 우리는 시산표라는 걸 작성을 해요. 시산표. 시산표가 수정 전 시산표와 전자 앞전자에 수정 후 시산표로 나뉘어요. 뒤후자 약자에. 이 시산표에서 우리는 이제 재무제표를 뽑아내는 거예요. 재무제표 할 때 이 제자가 모두 제자거든. Financial Statement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모두 제자라 가지고 이 재무제표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표, 그리고 자본 변동표, 그리고 주석, 주기, 주석 이런 거 있는 거야. 됐죠? 그죠? 자, 시산표 등식을 잠깐만 한번 써보면 시산표 등식. 시산표 등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산 더하기 비용은 부채 더하기 자본. 아니,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써줄게. 부채 더하기 자본 더하기 수익 이렇게 이루어진다고요. 이때 비용과 수익을 뽑아내 가지고 손익계산서를 만들고 자산, 부채, 자본을 뽑아내 가지고 재무상태표를 만들고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딱 들고 흔들면 자본변동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한 대 놓고 꽉 쥐어짜면 현금흐름표, 주기와 주석은 그냥 세상 살아가는 얘기 다 갖다 써놔는 거. 이렇게 된다.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할 회계 순환과정, 이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요거 기업의 일련의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건을 우리가 인식 측정을 해서 재무제표까지 작성하는 이 과정, 이걸 회계 순환과정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순환과정. 별거 없어요. 됐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 회계 순환 과정과 재무제표 그래가지고 제목이 보니까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어디에 기록할까? 재무상태랑 경영성과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에다가 기록하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손익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겠죠. 재무상태표에서는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재무상태를 찾을 수 있겠죠. 모든 거래는 회계장부에 기록해야 될까? 아니, 그렇진 않죠. 회계의 순환과정이란 뭘까? 이게 순환과정이었다. 사례로 순환과정을 한번 살펴보자. 그게 다네요. 하나씩 볼게요. 재무상태표가 되어 있죠. 그죠? 재무상태표. 이것도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보여줄까? 그게 낫겠죠? 날씨가 갑자기 또 많이 추워졌죠. 그죠? 저도 이제 봄이 왔다 생각해가지고 꽃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갑자기 꽃샘추위가 다 얼어 죽었어요. 속상하네. 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는
나의 현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가 재무상태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의 현 시점에 오늘이 며칠인데 오늘 며칠이지? 오늘 3월 30. 오늘 법인세 신고 마지막 날이라고요. 오늘 3월 30일이야. 그러면 나의 오늘 현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 그게 재무 상태표야. 그러면 3월 31일 뭐 재무 상태표 그거부터 쓸까? 재무 상태표 2025년 3월 31일 현재 이 시점에 나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고. 나의 재무 상태. 내가 지금 뭐 갖고 있는데 건물 하나 갖고 있다고 볼게. 건물 얼마짜리? 2억짜리. 건물 2억짜리 갖고 있다. 건물 2억 이거 어떻게 샀는데 내 돈이 1억이 있었어. 내 돈. 내 돈 1억. 내 돈 1억 가지고 건물 2억짜리를 어떻게 사? 근데 샀다네. 남의 돈 땡겨다 썼겠지. 1억. 그죠? 남의 돈. 됐죠? 끝난 거예요. 이게 재무상태표예요. 그죠? 2025년 3월 31일 현 시점에 저의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 그게 재무상태표라고. 됐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냐 이거야. 뭘 얻을 수 있냐. 이 왼쪽을 보니까 건물 2억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소유 보유 현황을 갖고 있네.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소유 보유 현황을 알 수가 있네. 그럼 이 건물 2억짜리 돈이 어디서 나서 샀는데 내 돈 1억이랑 남의 돈 1억 땡겨가지고 샀거든. 그러면 여기를 보면 오른쪽을 보면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자금의 조달 원천에 대해서 알 수 있네. 외국인 친구도 글자 잘 알아보겠는지 모르겠네. 걱정이 좀 되네. 자금의 조달 원천. 그리고 조금만 더 그래도 회계를 하는 것들끼리 야, 내 돈 남의 돈 이런 게 뭐냐 무식하게 유식한 말로 바꿔 쓰자. 이제 유식한 말이 어떤 말인데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 수 있는 그런 변태 같은 용어로 바꿔 쓰자. 이게 자본이다. 자본. 남의 돈이라 하지 말고 부채라 하자. 부채. 그리고 이런 건 자산이라 하자. 자산.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나타낸다.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뭐냐 무식하게. 차변이라 하자.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라 하자. 대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회계라는 언어를 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왜 이러냐 그런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고 약속이고 이 약속을 지켜야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영어를 할 줄 알아야 그죠? 영미권 사람들이랑 대화가 가능하겠죠. 그런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 세계 만국 공통어다 대신에. 됐죠? 요게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럼 재무상태표는 자산의 소유 보유 현황 그리고 자금의 조달 원천을 알 수 있네. 그리고 하나 더. 나의 2025년 3월 31일 현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냈거든. 특정 시점이라는 말이 와야 포인트야. 재무 상태표의 특징은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예요. 특정 시점. 그리고 이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는 계속 앞으로 자산을 더 사가지고 모으면 자꾸 더 쌓여갈 거고 팔아치우고 나면 없어질 거고 그래서 쌓여가는 개념이다. 그래서 저량의 개념이다. 쌓을 자자를 써서 그리고 스탁의 개념이다. 이런 표현들을 써요. 됐죠? 자, 손익계산서도 보고 하자. 손익계산서도 한 큐에 아마 동시에 나올 거야. 손익계산서도 보고 하자. 자,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생겼는데? 자,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생기냐? 말 그대로 손익을 나타내는 표가 손익계산서다. 근데 포괄 손익계산서라는 표현을 쓴다. 국제기준은 손익계산서는 손익을 나타낸다. 특정 기간, 일정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돼.
특정 기간,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보이죠. 일정 기간. 재무상태표는 특정 시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일정 기간에 뭘 나타내는데? 손익을 나타낸다니까. 손익. 손익을 어떻게 나타내는데? 수익이 있을 거고 비용이 있었겠죠. 그죠? 그럼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손익이 나오겠죠.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그죠? 이걸 나타내주는 표가 손익계산서다. 그죠? 그럼 포괄손익계산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손익계산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거든. 제일 처음에 매출액이와 그 다음 두 번째 매출원가 본다고. 그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고 나면 매출 총이익이 나와요. 그리고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 하고 나면 영업손익이 나온다고. 나오나? 그리고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 이런 게 있어. 영업 외 수익, 비용 이런 게 있다고. 이걸 차감하고 나면 엄밀히 얘기하면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고 거기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면 당기 순이익인데 그 단계는 건너뛸게요. 생략할게요. 그러면 바로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고. 됐죠? 됐죠? 자, 그럼 포괄손익계산서라는 표현은 도대체 어떤 표현이냐? 여기까지가 어딘데? 당기 순이익까지. 당기 순이익까지 우리는 실현이 된 손익이 나와. 국제 기준에서 얘기하는 포괄손익계산서는 실현이 되지 않은, 즉 미실현 손익도 나타내지. 이 미실현 손익을 우리는 기타 포괄손익 이렇게 표현해. 이 기타 포괄손익을 당기 순이익에 가감을 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종극적으로 총 포괄손익을 보고하게 돼.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까지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포괄손익이 뭔데? 실현이 안 된 것도 나타낸다 그 얘기야. 그럼 실현이 안 된 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기업체에서 땅을 하나 샀어. 10억짜리를 샀다고. 10억짜리를 샀는데 이게 웬걸? 투자를 잘한 거야. 3년밖에 안 됐는데 곱절로 20억이 된 거지. 20억. 그러면 10억만큼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그 금액을 미실현 손익으로. 왜 미실현입니까? 아직 안 팔아치웠거든. 팔아치워야 실현이 된다고. 실현이. 근데 실현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달아놓는 거예요. 달아놓는 거. 이런 거를 우리는 포괄손익 이렇게 표현하고 이 포괄손익까지 기타 포괄손익까지 가감한 금액을 총 포괄손익이라고 표현하고 총 포괄손익을 보고하는 이 재무제표가 포괄손익계산서예요. 됐죠? 됐습니다. 이제 교환을 좀 살펴보면 되겠다. 자, 교환을 좀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로 되어 있죠. 특정 시점이라는 말이 포인트다. 특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주는 표다. 구성은 어떻게 됐는데?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표현하잖아. 됐죠? 자산,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자산의 정의는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이걸 자산이라고 그래. 여기 지금 쓰다가 말았는데, 그럼 과거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의 결과, 그게 뭔데? 돈 주고 기계장치 하나 사왔다 그 얘기예요. 왜 과거 경제적인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돈이 나갔으니까. 현재 통제하고 있는, 그건 무슨 말인데? 기계장치 내 거다 그 얘기예요. 남이 손대면 내가 가만 안 했거든. 그건 내 거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 그 얘기라고. 미래 경제적 효익에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뭔데? 돈이에요, 돈. 이 기계장치를 사서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돈이 들어올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이 기계장치를 사오면 직원 3명을 자를 수가 있어.
해고를 시킬 수 있다고. 그럼 직원 3명을 자르면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인건비가 주는 것도 기업체 입장에서 반대로 얘기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기계장치를 3으로 인해 가지고 과거 경제적 사건의 결과 돈이 나가가지고 그 기계장치를 사왔다 그 얘기야. 그리고 통제하고 있다 내 거다 그 얘기야. 미래 경제적 효익 이 기계장치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돈을 벌어다 줄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기계장치를 자산으로 달자 그 얘기야.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니까. 기계장치를 사는데 괜히 쓰잘데기 없이 들어간 돈 비용 이렇게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달아야 된다 그 얘기라고. 그렇죠? 좀 어렵나? 그죠? 자, 그 다음 손익계산서 보세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포인트다.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표. 그게 손익계산서다.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데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된다. 그럼 수익은 뭐고 비용은 뭔데? 자, 수익은 뭐 경제적 효익을 위해서 제공한 대가로 받은 돈, 수익을 얻기 위해 희생한 가치를 되어 있는데, 자, 무시하고요. 야, 요렇게 기억해요. 수익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수익은 뭐라고? 기분이 좋은 거. 자, 수익은 기분이 좋은 거. 요 기분이 좋은 거지. 요렇게 기분이 좋은 거. 비용은 기분이 나쁜 거. 요렇게 기분이 나쁜 거. 그죠? 수익은 기분이 좋은 거, 비용은 기분이 나쁜 거. 다만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분이 좋고 나빠야 돼.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분이 좋은 건 수익. 자산 부채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면서 기분이 나쁜 건 비용. 이렇게 기억해야 돼. 됐죠? 만약 그냥 기분이 좋고 나쁘고 그래 하면 안 되고. 됐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참고야 현금 흐름 돼 있는데 현금 흐름은 지난 시간에 우리 오프라인 강의 때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죠? 기업체 흑자 도산하는 기업체들이 있어가지고 한참 현금 흐름이 되게 대두됐었죠. 중요성이. 그죠? 자, 넘어갑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어떤 정보를 찾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손익계산서 보고식이 있고 여기 보니까 뭐 계정식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미안한데 보고식이든 계정식이든 간에 여기 지금 보면 특별이익이라는 얘기 있죠. 그죠? 특별이익, 특별손실. 특별이익, 특별손실. 자, 요건 X표 치고 보지 마세요. 이 교환을 만든 사람이 아주 옛날 사람인 것 같아요. 네. 특별이익과 특별손실은 우리 이제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가 십수년도 더 됐어요. 십수년도 더 됐는데 아무튼 이거 보지 마세요. 특별이익, 특별손실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업손익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죠? 참고할 만한 게 다음에 있나? 다음 손익계산서를 봅시다. 앞 슬라이드에 있었던 손익계산서 무시하세요. 십수년 전에 이미 개정이 됐던 건데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손익계산서 뭐 매출액 돼 있죠. 국제회계 기준은 매출액 그냥 레버뉴다 그 얘기예요. 레버뉴 수익이다 그 얘기예요. 수익이 제일 대표적인 게 매출이죠, 매출. 지금 여기 뭐 달러로 돼 있는데 우리는 달러를 무시하고 그냥 원단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한 1,040만 원. 매출원가 676만 원. 그랬더니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오네. 그지? 그 밑에 영업비용이라고 돼 있죠. 이 영업비용이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판관비. 판관비에 이제 감가상각비도 있고, 그죠? 뭐 나머지는 없나 보네. 감가상각비 차가 나오니까 판관비 차가 나오니까 이제 영업손익이 나온 거야. 여기는 이제 플러스네. 영업이익으로. 그 밑에 이자비용 돼 있죠. 이자비용이 영업 외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업 외 비용. 그러면 영업이익까지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거. 그 밑에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거. 그럼 도대체 영업과 관련이 있고 영업과 관련이 없고 그 영업의 기준은 뭡니까? 정관상 목적 사업을 얘기하는 거야. 상법 저랑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 정관의 목적 사업 제1조에 들어가는 거. 그 목적 사업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비용 그것들이 매출액과 매출원가 영업손익을 구성하게 되는 거라고. 판관비까지. 그거 말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컴퓨터 장사하는 사람이다. 컴퓨터 장사하는 사람인데 컴퓨터를 사왔어. 사원가 그게 매출원까지. 팔았어. 팔아가지고 수익 얻은 거 이게 매출액이지. 그지? 그리고 감가상각비
전기세 이런 것들이 저 이제 판관비지. 판관비. 그러면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뭡니까? 은행에 매출 대금 좀 쌓아놨더니 이자가 좀 붙은 거야. 이자. 우리는 이자 먹고 사는 회사 아니거든. 그런 게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 혹은 은행에서 내가 회사 자금 조달 목적으로 돈을 좀 빌려왔어. 돈을 빌려가지고 이자가 자꾸 나가는 거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기업체들 결산을 해보면 대부분이 다 이자의 이자. 그리고 아니면 기부금. 아니면은 정부에서 이제 자금 같은 거 조달해줘가지고 잡수익 처리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 자, 그런 걸 차감하고 나면 이제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라는 게 나와. 그 밑에 이제 법인세 비용을 차감하는 거지. 법인세 비용이 뭔데요? 세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4월 1일부터 3월 31일도 되고 7월 1일부터 6월 30일도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12월 말 법인이 많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만 이렇게 표현하자. 법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손익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 세금 내는 거 그게 법인세예요. 그 법인세까지 차감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나온다. 당기순이익. 그럼 이 당기순이익 밑에 뭐 주당순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 EPS라고 부르는 거 있어요. 주식하는 친구들이 있었죠. 그죠? 퍼라고 알죠? 퍼. 그죠? 퍼가 1 나누기 EPS. 그게 이제 퍼지, 퍼. 주가 수익률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주당 순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 EPS인데 중급 회계 공부한 친구들은 아마 학원 영역에서 제일 뒤에 많이 배치가 돼 있어. 아무튼 이 주당 순이익이 여기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포괄손익계산서 본문에 주당 순이익이 기재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달아놓은 거예요. 됐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뭐 이익이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다. 이제 결국에 손익계산서는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수익 중에 매출액이라는 수익이 있고 영업의 수익이라는 수익이 있고 이렇게 구분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비용도 매출원가라는 비용이 있고 판관비라는 비용이 있고 영업의 비용이라는 비용이 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는데 구분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회계 기준 자체가. 됐죠? 자, 그래서 매출액은 도대체 뭐냐? 고객에게 뭐 제품을 판매 후 받은 총금액. 제품이란 얘기는 우리 회사가 제조기업이란 얘기고 상품 매매 기업이었으면 상품일 거고 이런 걸 다 통틀어서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얘기한다. 상품 매매 기업은 상품이 재고자산일 거고 제조기업은 제품, 원재료, 제공품 이런 게 재고자산일 거고 서비스 업체는 재고자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서비스 업체는 이제 인건비 비중이 70%다. 자, 매출원가, 판매된 제품의 총 비용.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용산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한 대에 70만 원대 왔다. 몇 대 왔는데? 2대 때 왔다. 그럼 총 140만 원치 사왔네. 근데 그 중에 요번에 우리가 한 대를 팔았다. 얼마에 팔았는데? 1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매출액이 얼만데? 100만 원이지. 그럼 매출원가는 얼만데? 14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이지. 왜? 팔려나간 거예요, 원가거든. 컴퓨터를 2대 사왔지만 요번에 100만 원이라는 매출이 발생한 이유는 한 대를 팔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한 대 판 거에 대한 원가를 대응시켜야 된다고. 그걸 소련말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매출액 100만 원은 한 대 판 매출액이거든. 한 대 판 수익이라고. 그럼 매출원가라는 비용도 한 대에 대한 비용만 대응을 시켜야 된다고.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안 그래요? 그죠? 팔아가 돈 얼마 들어왔는데? 100만 원. 그럼 얼마 남았는데? 140만 원치 샀으니까 40만 원 손해네? 그렇게 계산하는 바보가 어딨어요? 한 대 팔았는데 100만 원인데 한 대 사올 때 70만 원을 샀으니까 한 대 팔아가지고 30만 원 남겨본 거잖아.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지. 그죠? 회계장부도 그렇게 처리하라 그 얘기예요. 한 대 판 수익, 매출액이 100만 원이니까 한 대에 대한 원가 70만 원만 대응을 시키라 그 얘기예요. 그럼 안 팔린 거는요? 재고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럼 내년에 갖다가 팔겠죠. 그죠? 자, 영업비용, 판관비를 얘기하는 거다. 판관비, 됐죠? 뭐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고 이자비용은 영업의 비용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법인세 비용, 과세 대상 이익의 법인세율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건 세법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세법 공부. 법인세 세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법인세 계산 구조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작성해 주는 게 이제 회계사들이 하는 역할이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세금까지 계산하는 게 세무사들의 역할이에요. 그냥 간단하지 않아요. 과세 객체, 과세 표준이라고 부르는 거에 세율을 곱하는데 법인세 세율은 현재 9, 19, 21, 24% 이래요. 1%씩 줄여놔가지고요. 그렇죠? 참고삼아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 재무상태표가 되어 있죠. 뭐 계정식 이런 표현이 있는데 계정식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보고식이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 그냥 재무상태표는 여기 표현이 빠졌다. 2000xx년 12월 31일 현재라는 표현이 와야 돼. 현재. 특정 시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현재라는 표현이 와야 된다고. 그때 차변에 보면 자산을 나타내고 있고 대변에 보면 부채랑 자본을 나타내고 있다고. 내가 소유 보유하고 있는 현황, 자금의 조달 원천, 내 돈, 남의 돈. 됐죠? 됐죠? 그래서 자산의 합계는 부채와 자본 합계랑 당연히 맞아떨어지겠죠. 자, 자산의 개념은 뭐냐 이 얘기예요. 자산의 개념. 밑에 부채의 개념, 자본의 개념이 돼 있죠. 이것도 한 번만 써줄게요. 자, 자산의 정의는 뭐냐 이거야. 부채의 정의는 뭐냐 이거야. 자본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자, 수직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 됐죠? 자, 잘 봐요. 자산의 정의 아까 얘기했었어요. 과거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조금 이따 나와. 그냥 교환 순서대로 해주려고. 서두에 얘기하려다가 교환에 저 뒤에 있어서 뒤에서 얘기해 줄 거예요. 아무튼 과거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통제라는 말이 포인트라고. 통제. 이게 포인트라고. 통제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 거다 이거야. 내 거다. 그럼 내 거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기계장치 남이 손대면 내가 가만히 있겠지. 그지? 그게 내 거다 그 얘기예요. 내 거다.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자산인 경우는 내가 통제하고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특허 같은 걸 취득을 해서 법에 따라서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내 거라고. 아무튼 다시 자산의 정의는 내가 통제라는 말이 포인트야. 내 거라고. 그래서 이 내 거인 자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이게 자산이라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뭔데? 돈이라니까 돈. 현금하지 말자. 돈이 들어올 것 같다고. 돈. 다시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통제하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기대되는 자원. 요걸 모두 자산이라 한다. 자산. 안 어렵죠? 자, 부채는 어떻게 되는데? 부채. 과거 경제적인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요번에는 반대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기대되겠지. 요번에 반대로 돈이 나갈 거야. 유출이 기대되는 현재 의무라는 말이 포인트예요. 의무. 자, 이것도 예를 들어볼게. 자, 물건을 내가 외상으로 사와요. 외상으로 사온다는 얘기는 내가 이 물건을 사오는데 물건을 먼저 받았다고. 이게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야. 물건을 먼저 받은 게. 그럼 난 앞으로 뭘 해야 돼? 돈을 줘야 되겠지. 그럼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되겠네. 그지? 안 주면 그 사람이 칼 들고 찾아올 거 아니야.
그죠? 현재 의무라고 의무. 됐죠? 과거 경제적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 기대되는 현재 의무. 요게 부채야. 부채. 마지막 자본의 정의. 자본의 정의는 우리 오프라인 강의 때 내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미안해요. 오프라인 강의 때 상품 시간에 얘기했네. 자본의 정의는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게 자본이라고. 자본. 그런데 우리 아까 재무상태표 잠깐 살펴봤었거든. 재무상태표 보면 봐봐. 자산 총계는 부채와 자본 총계 합계랑 일치하겠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그럼 다시 써보면 이렇게 쓰여지지. 자산은 부채랑 자본 더한 거랑 일치하겠지. 그죠? 안 어렵죠? 그죠? 학생했을 때 했던 거 조금만 해봅시다. 자산은 부채에 자본 더한 거야. 부채를 등식의 왼편으로 옮겨. 등식의 왼편으로 옮기면 빼기가 되잖아. 마이너스가. 그럼 위에 쳐면 되지. 자산에서 부채 뺀 건 자본이다. 됐죠? 별거 없죠? 별거 없는 걸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큰 의미. 자본의 정의는 기준서상 뭐라고 되어 있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자본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다시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서 자본을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여기에 속뜻은 뭐냐? 자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체 측정이나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자본은 절대 자체 측정이나 평가를 못하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계산하도록 돼 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물론 예외도 있는데 지금 뭐 회계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들 고위생도 아니고 뭐 회계를 공부한 친구들은 뭐 들어봤겠지만 출자 전환 그리고 스탁옵션 주식 기준 보상 이 두 가지 파트는 자본을 자체 측정 평가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시간에 혹시나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탁옵션이라고 부르는 주식 기준 보상 파트 있죠. 스탁옵션 주는 거. 그때 콜옵션의 가치가 이제 자본을 얘기하는 거거든. 요거 계산할 수 있다고 보거든. 콜옵션의 가치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이거 뭔데 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블랙쇼즈 뭐야? 콜옵션의 가치 계산하는 거. 자본은 측정 계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이 앞에 이게 주가를 얘기하는 거. 뒤에는 행사가. 그래서 여러분들 스탁옵션 파트에 보면 주가에서 행사가 뺀 걸 내재 가치라고 표현하잖아. 괜찮아요. 이런 거 없어요. 이렇게 괜찮아요. 시험에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외는 일단 자본을 자체 측정 평가할 수 있는 파트가 예외적으로 존재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 깊이까지 볼 건 아니니까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나머지를 가지고 자본을 계산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어떠한 경우에도 자본은 자체 측정 평가를 할 수 없다 하더라. 그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다음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자, 다시 교환을 봅시다. 그래서 자본의 정의, 부채의 정의, 그리고 자산의 정의. 근데 자산에 보니까 배열에 뭐 유동성 기준이 돼 있죠. 그죠? 국제회계 기준은 굉장히 자유롭게 원칙만 얘기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디테일한 건 너가 알아서 해라. 원칙주의거든. 그래서 여기서 돼 있는 유동성 기준이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유동성 기준으로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기재하도록 돼 있다고. 국제 기준은 어떻게 돼 있는데 유동성 기준으로 기재해도 되고 유동성이 낮은 것부터 기재해도 되고 유동 비유동을 구분해도 되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열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유동 비유동 구분법, 혼합법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 국제 기준은 뭘 쓰든 상관없다. 너가 알아서 해라고 얘기해요. 너가 알아서.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꼭 써야 되냐? 낮은 것부터 반대로 써도 된다. 그리고 국제 기준서에 예문을 보면 자변에는 자산이 있고 대변에는 자본 있고 밑에 부채가 있어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국제 기준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부채를 먼저 쓰든 자본을 먼저 쓰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그 얘기예요. 알아서 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걸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정해놨어요. 우리나라 일반 기업의 기준은.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 기준은 일반 기업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국제의 기준은 알아서 해라. 편한 대로 해라. 편한 대로. 자, 그래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라는 게 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은 뭐냐? 유동성이 높은 건 유동자산, 유동성이 낮은 건 비유동자산, 상대적으로. 그럼 유동성은 뭐냐? 유동성은 현금화되는 속도를 유동성이라고 그래요. 현금화되는 속도. 그러면 상대적으로 현금화되는 속도가 빠른 거는 유동, 상대적으로 늦은 건 비유동. 그럼 뭐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뭔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유동성을 따지는데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데 기준도 없냐?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 1년이에요. 1년. 1년 내에 현금화될 것 같으면 유동, 1년 더 걸릴 것 같으면 비유동. 그럼 언제부터 1년이냐 이거야. 오늘부터 1년이냐고, 내일부터 1년이냐고. 보호기한 말 시점으로부터 1년이에요. 보호기한 말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될 게 확실하면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아가지고 매출 채권이라는 걸 갖고 있어. 근데 업체에서 이 외상 대금을 1년 내에 줄 것 같아. 그러면 유동자산에다가 갖다 쓴다 그 얘기예요. 근데 2년 뒤에 줄 것 같아. 그러면 비유동자산에 갖다 쓴다 그 얘기예요. 똑같은 매출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똑같이 매출 채권 쓰면 헷갈리니까 앞에는 매출 채권, 뒤에는 뭐 장기 매출 채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안 써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걸 조금 구분 지으면 안 좋겠냐 얘기예요. 유동성을 바탕으로. 됐죠? 부채도 똑같다. 부채도 보호기한 말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될 게 확실하면 유동, 더 걸릴 것 같으면 비유동. 부채가 1년 내에 현금화된다는 건 어떤 표현입니까?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는데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야. 그러면 유동부채. 3년 뒤에 갚아야 될 돈이야. 그러면 비유동부채다 그 얘기예요. 됐죠? 자, 그리고 자본은 뭐 소유주 청구권이다, 내 돈이다 그 얘기예요. 내 돈. 그리고 부채는 채권자 청구권이다, 남의 돈이다, 남의 돈. 자본의 구성해 보니까 자본금, 이익잉여금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자본의 방이 5개가 있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런 방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죠. 자, 다음 여기서부터는 잠깐 끊었다가 얘기를 하죠.